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땅에 천하에 둘도 없는 좀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날랜 손놀림과 대담함으로 고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는 어릴 적부터 남의 집담을 제 집 드나들 듯 했고, 닭 한 마리, 돈 한 꿰미 슬쩍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뭐가 없어졌다 하면 필시 그놈, 민준이 지실 게야.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민준은 좀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좁디 좁은 경상도 땅에서는 더 이상 그의 실력을 펼칠 곳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경상도 땅에 값 나가는 것들은 내 손을 안 거친 게 없지. 이제는 시시해서 못해 먹겠군. 더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그리하여 어느 달 밝은 밤, 민주는 조촐한 보침 하나를 메고 기름진 땅, 전라도를 향해 험준한 고갯길에 올랐습니다. 고개마루에 다다르자 서늘한 솔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흐릿한 달빛 아래 웬 산에 하나가 쭈그려 앉아 곰방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이 슬며시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달이 구름 뒤로 숨는 것을 보았소? 그 말에 전라도 사내가 피식 웃으며 곰방대를 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전라도 땅에서는 그 역시 민준 못지않은 실력자였습니다. 받치라. 저 아래 소나무 가지에 걸려 파닥이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문답. 도둑과 도둑은 서로의 실력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둘은 금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경상도에서는 더 이상 훔칠 것이 없어 전라도로 가는 길이요. 거기서 크게 한탕 해볼까 해서 말이요. 민준의 말에 지훈이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거 참 잘 오셨소. 나도 전라도 구석구석을 다 털어봤지만 딱 한 곳, 도저히 뚫지 못한 집이 있다오. 어딘데 그러시오? 당신 같은 실력자가 못할 정도란 말이요. 구례 땅에 박서연이라 하는 젊은 과부의 집이요. 삼천 석지기 거부인데 그 집에 쌓인 재물이 얼마인지 짐작도 안 간다지. 헌데 그 집개가 어찌나 사나운지 그림자만 비춰도 온 동네가 떠나가라 지저대서 도둑들이 얼씬도 못한다요. 삼천석이라는 말에 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삼천석이라. 내 고향에서는 구경도 못해본 재산이군. 그 집 한 번만 제대로 털면 평생을 놀고 먹어도 남겠구먼. 맞소. 허나 그 집은 혼자서는 절대 못 터오. 나도 혼자 갔다가 된통 당하고 돌아왔으니 우리 힘을 합쳐보는 게 어떻소? 그리하여 두 도둑은 달빛이 스며드는 고갯마루 위에서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준의 눈에서는 야망이, 지훈의 입가에는 능청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술 한 잔 걸치지 않았건만 서로의 속셈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크게 한 건 하자는 욕망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구례 땅에 당도했습니다. 멀리서 본 과부의 집은 담장만 해도 작은 성곽 같았고 겹겹이 이어진 기와지붕은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집 담장 곁에는 땔감으로 쓸 장작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그 틈에 숨어 잠을 자고 해가 지면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 집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장작더미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집안의 개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죽자 사자 짖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왈. 컹컹. 크르릉. 이보게, 저 개가 보통 놈이 아니구먼. 영물이 틀림없어. 지훈이 혀를 차며 말하자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짐승이란 놈도 목이 쉬면 짖지 못하는 법. 우리가 며칠만 참으면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마다 일부러 장작더미 위에서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개는 밤새도록 짖어댔고
결국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목이 완전히 쉬어 낑낑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됐어. 민준이 잽싸게 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안채로 통하는 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작은 수채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저 구멍으로 들어가겠소. 안에서 물건을 내어주면 자네는 밖에서 받아 챙기시오. 좋지. 나는 밖에서 차곡차곡 쌓아둘 테니 자네는 안에서 단단히 한몫 챙기시오. 민주는 좁은 수채 구멍으로 몸을 뒤틀어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악취 나는 구멍을 기어가자 마침내 곡식 창고인 고방이 나타났습니다. 고방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은그릇과 유기그릇들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평생 도둑질한 것보다 낫겠구나. 민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엽전 꾸러미를 구멍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밖에서는 지훈이 받고 또 밀어내면 또 받고. 그날 밤 두 도둑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재물을 옮겼습니다. 달빛은 서서히 기울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민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이만하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겠네? 날이 밝기 전에 어서 챙겨서 떠나야지. 하지만 민준의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밤이 조금 남지 않았어. 이왕 들어온 김에 이 부잣집 과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지 않겠소. 이 사람아. 우린 돈만 훔치기로 약조하지 않았는가? 잠깐이면 되니 조용히 기다리시오. 민주는 지훈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심스럽게 고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안채의 한 방에서만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 박서연의 방이었습니다. 민주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옥색 저고리를 입은 과부가 단정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소문대로 아리따웠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 또 다른 탐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살며시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방 안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시오.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과부는 이미 상반신을 일으킨 채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도둑놈이 재물만 훔쳐가면 될 것을 어찌하여 안방까지 기웃거리는가? 욕심이 과하면 목숨을 잃는 법이니라.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여인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을 터인데 과부는 오히려 눈 하나 깜짝 않고 자신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말을 듣거라. 듣지 않으면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아라.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손에 칼 한 자루 쥐고 있지 않은 여인의 기세가 어찌 이리도 위압적인지 오히려 자신이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헛수아비를 하나 만들거라. 헌 옷가지를 모아 사람처럼 꾸며서 자네가 들어온 그 수채 구멍으로 밀어내거라. 밖에 있는 자가 그것을 자네인 줄 알고 칼을 휘두를 것이다. 그리해야 오늘 밤 내 놈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보다 몇 수나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과부가 시키는 대로 헛수아비를 만들어 수채 구멍으로 밀어냈습니다. 헛수아비가 구멍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밖에서 칼날이 번쩍하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헛수아비의 목을 내리친 것입니다. 민주는 벽 뒤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만약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 목은 이미 동강에 났겠구나. 그때 과부가 차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너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을. 이제 너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여인의 지혜와 담력 앞에 무력한 사내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살 길을 알려주마. 오늘 밤 이 집을 나간다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허나 내 말을 따른다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엄했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엉킨 마음에 그는 더 이상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소이다. 과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우선 목욕부터 하거라. 땀과 먼지에 절은 몸으로는 내 집에 머물 자격이 없다. 민주는 과부가 이끄는 대로 마당의 큰 물동이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서늘한 것은 그를 지켜보는 과부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라. 내 죽은 남편이 생전에 입던 옷이다. 오늘부터는 그것이 내 옷이다. 과부가 내어준 옷은 단정한 도포였습니다. 민주는 그 옷을 받아 입으며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죽은 주인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심하거라. 오늘 내가 살아남은 것은 나의 계책 덕이 아니라 너의 선택 덕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도둑이 아니라 새 삶을 찾은 한 사내였습니다. 날이 밝자 민주는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밤새 옮겼던 재물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지후는 자신이 된 것이 헛수아비임을 알고는 섬뜩함에 질려 약간의 엽전만 챙겨 황급히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민주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천석지기 과부의 집안일을 돌보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어엿한 바깥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안동 도둑놈이 구례 땅에 가서 과부를 얻고 팔자를 고쳤다지. 어느 날 밤, 민주는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된 서연과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나의 욕심이 나를 죽일 뻔했으나 부인이 나를 살렸소. 아내가 된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선택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지요. 그리하여 경상도 도둑과 전라도 과부는 한 지붕 아래 부부의 연을 맺고 재산을 더욱 크게 불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도둑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구례 땅의 지혜로운 과부를 얻은 경상도 도둑의 이야기였습니다.